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 단교 사태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국제부 박희천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사우디에서 시아파 지도자를 집단 처형한 이후에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올 한해 한국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데 심각한 악재가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의 단교를 선언해 중동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강대국인 두 나라의 충돌은 예멘, 시리아 내전이나 IS 문제 등 1000년 이상 지속된 순위파와 시아파의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 지도자 4명을 포함한 47명을 사형에 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중에 시아파 성직자 알-림르가 포함되어 있어 이란 국민들이 시위에 나섰는데요. 이란 시위대는 테헤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을 불태우는 등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결국 사우디 살만 국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란과의 단교를 선언하고 또 민간 항공기의 운항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YTN은 사우디 이란의 단교와 관련해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5일 뉴스타워 2부와 또 호준석의 뉴스인 시간에 경제 전문가와 중동 전문가를 초청해 대담을 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역사 문제부터 현재의 상황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란에 대한 설명 중 페르시아를 아랍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나라가 모두 중요한 원유 공급지이자 해외 건설 시장입니다. 이 두 국가의 외교 단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먼저 평가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먼저 아랍과 페르시아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을 아랍 국가로 알고 계신 분이 적지가 않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슬람이라고 하면은 중동 지역의 아랍 이슬람권과 동일시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은 아랍 이슬람권과 페르시아 이슬람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1935년 팔레비 왕정에 의해 국호를 이란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페르시아로 불렸습니다. 이란은 아리안족의 후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이슬람권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아리안족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국가로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는 대략 1억 4천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반면에 아랍 이슬람권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아랍어를 사용하는 22개 나라를 지칭하는데요. 이 지역의 인구는 중국과 맞먹는 13억 명에 달합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 관계 단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중동의 강대국인 사우디와 이란의 충돌은 심각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와 이란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최대 원유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파장은 더 클 수 있다는 건데요. 우선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됩니다. 중동의 긴장 고조로 유가가 요동치게 되면 세계 경제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장 원유 시장 수급이 악화되면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이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우려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의 교역 규모는 1,5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아시아, 유럽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교역권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은 수출 감소로 고민이 큰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동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 이미 12.4% 감소한 상황이어서 추가 수출 타격은 우리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우디와 이란 두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편입니다. 그런 만큼 두 나라가 충돌할 경우에는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나라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공급지이자 해외 건설 시장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핵 문제까지 타결되면서 이란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두 나라 갈등이 더 증폭될 경우 두 나라가 우리나라에 두 나라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두 나라 갈등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 갈등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이번 사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문제를 촉발시켰습니다. 그 보도된 바와 같이 사우디는 그 이라크, 이란, 바레인, 레바논 등의 그 시아파 벨트가 결성되는 것을 우려하고 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타결에 반대해 왔습니다. 또한 사우디는 지난해 유가 급락으로 98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냈으며 또 예멘 내전에 직접 개입해 반군 시아파를 공격했고 또 이란은 반군을 지원해 양국이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뿌리 깊은 이슬람 종파 분쟁에다가 또 중동 맹주의 자리다툼, 또 석유 증산 문제, 국제적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어 상당한 파장이 우려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제 유가인데요. 그 저유가 쇼크가 문제였는데 수요 회복이 아니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유가가 오르게 되면 그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부도 사태를 주시하면서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책과 또 각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또 국제사회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먼저 그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이 중복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내놓은 대책은 아직 별다른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는 사우디와 이란의 충돌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자 파장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의 대중동 외교 등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면서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정부 당국자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두 나라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도 긴박하게 움직였는데요. 국제사회 움직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번 사태를 간략히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일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가 시아파 지도자 알림니를 포함해서 47명을 처형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전격적인 처형에 시아파 국가인 이란은 놀라움과 함께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급기야 이란 시위대가 테헤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 불을 질렀고 이에 사우디는 지난 3일 이란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합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이란과의 교역은 물론이고 민간 항공편 운항을 전격 중단했고 사우디 국적자의 이란 여행도 금지했습니다. 사우디와 가까운 수니파 국가들도 이란과의 외교 단절 대열에 동참했는데요. 바레인은 지난 4일 단교를 선언하면서 이란 외교관들에게 48시간 안에 바레인을 떠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사우디 동부에 있는 바레인은 지배층은 수니파지만은 국민 대다수는 시아파인 국가입니다. 지난 2011년 이른바 아랍의 봄 때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바레인 정부는 당시 이란이 배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우디를 도와 예멘 내전에 참전한 수단도 이란과 단교하고 수단 주재 이란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는 대사급이던 외교 관계를 대리 대사급으로 낮췄고 쿠웨이트는 이란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카타르도 지난 6일 이란 시위대의 사우디 대사관 공격을 문제 삼아서 이란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나라의 대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EU는 사우디와 이란 주변국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두 나라 사이의 회담 추진을 제안하면서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와 이란에 대해 자제와 냉정함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고 이란의 경우에는 최근 서명한 핵 문제 합의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적재적인 그 태도를 보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두 나라의 정면 충돌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두 나라 갈등이 미국의 중동 지역 외교 구상을 일거에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채택한 이란과의 핵 합의가 위기에 처할 수가 있고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 격퇴전에 나선 미국 주도의 동맹군이 분열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사우디와 이란 사이의 갈등, 이 파장이 큰 만큼 앞으로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ICT 매거진과 이슈오늘에 대한 고두희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희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인구 전체의 84%에 이른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다양한 문화적인 모습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셀프 카메라, 셀카, 셀피는 스마트폰이 보여주는 개인 친화적 문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하루 평균 인터넷에 올라오는 셀카의 숫자는 약 3억 5천만 장이라고 합니다. ICT 매거진은 최신의 IT 정보와 과학 이론 동향 등을 다양한 사례로 전달하며 매주 새로운 전문가를 초대해 관련 주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셀카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가 다루어졌습니다. 지난 ICT 매거진의 차원이 다른 셀카 시대편은 셀카를 소재로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MC와 함께 IT 전문 기자, 셀카의 고수라는 연기자로 출연진이 구성되었습니다. 셀카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국내의 한 연예인의 굴욕적인 셀카 촬영 모습 등은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보이게 하였습니다. 또한 목숨을 건 셀카에서는 셀카를 찍기 위해 위험한 상황도 감수하는 다수의 해외 사례를 전달하면서 과도한 셀카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다루면서 균형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신의 스마트폰이 보유한 사양 등의 정보나 드론을 이용해 셀카를 촬영하는 장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셀카를 3D로 촬영하는 장면 등은 다양한 사진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최신의 IT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적합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ICT 매거진은 특정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의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IT 관련 이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시청자 중 누가 보아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구성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번 방송은 셀카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해 셀카를 찍는 법, 최근의 셀카 경향 등 셀카와는 다소 먼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셀카를 찍는 주 연령층은 다소 젊은 세대입니다. 젊은 연령대의 시청자들은 중장년층에 비해 스마트 기기와 셀카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적인 설명 위주의 내용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주었다기보다 다소 진부하고 지루한 느낌을 줍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특정 연령대의 시청자들을 편애해서는 안 될 것이고,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에서 응용까지 다채로운 내용을 담은 꼭지를 구성하거나 실제 이용자들의 인터뷰 내용 등을 배치하는 등의 시청자를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패널로 초대된 연기자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의 셀카 촬영 모습만을 보여주었을 뿐 ICT 전문가를 초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에는 다소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대 전문가 패널의 선정도 중요한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인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에 대한 추가 설명이 이어졌다면 더욱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11월에는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험 난이도나 시험 풍속도 등 다양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난 이슈 오늘에서 보도된 택시비 500원 때문에 수험생을 끌고 다닌 택시기사의 사건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 당일 한 수험생이 택시를 탔으나 부족한 요금을 지불하면서 택시기사가 수험생을 감금한 상태로 승차를 했던 곳까지 되돌아가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위협을 느낀 수험생이 뛰어내려 상해를 입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택시기사는 검찰로 송치되어 사건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택시기사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수험생을 택시에 감금하고 상해를 입게 만든 것은 분명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다수의 기사들이 택시기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의 경찰 조사에 따르면 택시기사와 수험생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기사에서는 택시기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만 언급하여 한쪽의 입장에서만 사건의 내용을 전달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론은 최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각자의 사정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앞선 사례의 택시기사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시청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전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막이나 내용이 서로 뒤바뀐 그래픽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의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6일 여러 개의 사건 사고를 종합 정리해 앵커가 단신으로 처리하면서 아파트 1,700가구 정전, 운전자 폭행 체포라는 자막이 방송됐습니다. 제목에 나타난 아파트 1,700가구 정전과 운전자 폭행 체포는 별도의 개별 사건인데 한 개의 제목으로 합쳐서 처리한 것은 마치 두 개의 사건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차라리 오늘의 사건, 사고 종합 등으로 자막을 내보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진행해온 회의실 내 시무식을 벗어나 최근에는 기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무식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 4일째 발표에 연탄 배달, 이색 시무식이라는 자막이 제공됐습니다. 그러나 자막으로만 봐서는 주 4일째가 시행되자 연탄 배달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인과관계로 기술돼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기업들 달라진 시무식 풍속도 등으로 대신하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중국발 충격 진정, 국내 증시 오름세라는 관련 기사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세 진정, 1,185원 하락이라는 자막이 표시된 반면 기자의 멘트에서는 1,186원 선으로 하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차이지만 오디오와 비디오의 불일치는 시청자들에게 체감적으로 크게 다가올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자막과 리포트상의 수치는 일관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국교 단절에 관한 전문가 출연 코너에서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여줄 다양한 그래픽 도표 활용과 다각적인 분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그래픽에서 두 나라의 민족이 서로 뒤바뀌었고 이란의 인구도 8,084명으로 표기하는 등 중대한 자막 오류가 있었습니다. 뉴스 끝부분에 진솔하면서도 순발력 있게 시청자에 대한 앵커의 사과 멘트가 있었지만 이 같은 오류는 뉴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다채널 서비스 도입과제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방송계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인 MMS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MMS란 멀티모드 서비스의 약자이며 디지털 압축 기술로 주파수를 분할해서 지상파 채널을 2배 이상 늘리는 기술입니다. 이를테면 KBS 1채널 주파수를 분할해서 KBS 1-1번, 2번 채널로 나누어 방송할 수 있습니다. MMS 다채널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지상파 3, 4채널이 4개에서 8개로 늘어나고 지역 민방까지 합치면 최대 64개 채널이 증가됩니다. 방송계의 큰 지각 변동입니다. 지난 연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MMS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지상파 외 다른 방송 매체들이 반대 여론이 요란했습니다. 케이블 TV 협회는 주파수는 국민의 자산이지 지상파 방송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특혜라며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에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명 보도를 통해서 현재 시범 방송 중인 EBS 2번 채널 본방송 도입을 위해 최근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EBS 외 지상파 MMS는 현재로서는 도입 계획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MMS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계획안에 포함된 검토 사안으로 정책 초안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교육채널 EBS에 허용해서 EBS 2번 채널을 시범 방송해 왔습니다. 광고도 공익 광고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채널 서비스인 MMS 도입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MS를 통해서 유료 채널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에 내용이 충실한 무료 채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MMS를 텔레비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MMS를 전면 허용할 경우 결국 유료 방송을 통한 재송신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올 2월 제작한 EBS 경우도 저소득층 수신 가구가 적다는 지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MS의 상업 광고를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재방송 프로그램 경우 기술적으로 편집이 어려운 협찬, 가상 광고나 간접 광고는 허용키로 한 것입니다. 지상파 역시 광고 없이는 MMS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타 방송 매체는 사실상 상업 채널이므로 가뜩이나 제한적인 방송 광고 시장의 쏠림 현상으로 방송 생태계 불균형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콘텐츠 개발입니다. 늘어난 채널의 우수한 고품질 프로그램 편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입니다. MBC, SBS 한 해 제작비가 2,700억 원이 넘습니다. 지상파 3사 경우 광고 매출과 점유율이 하락 추세인데다 영업이익률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막대한 제작비 충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칫 재방송 위주와 품질 보장이 안 되는 편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범 방송 중인 EBS도 재방송 편성이 불가피했습니다. 다채널 도입은 방송법 개정 등 제도 정비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공익적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단계 과정이 요구됩니다. 시청자 수요와 사업자 여건, 기술적 안정성과 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올 새해도 글로벌 미디어의 치열한 경쟁 속에 방송 산업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방송 콘텐츠 기반 확충으로 우수한 고품질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서 한류의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올 한 해 역시 유료방송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불공정 거래 문제가 우려됩니다.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문제, 방송 분야 여러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방송시장 질서를 확립해 가야 하겠습니다. 방송 정책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 공익성과 산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방송은 어디까지나 방송 존립 근거인 수용자 중심 정책이 우선해야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